들어가십니다. 예,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일 순서 오늘 두 기자가 나와 있는데 김태현 기자와 황예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고는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부마 항쟁 관련 문건들 어떻게 발굴했죠 우선?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 6월 달부터 좀 준비를 했던 건데 김병기 의원 씨라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어쨌든 부마 민주항쟁이 40주년이 됐고 해서 10월 16일이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맞춰서 그게 10월 16일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맞춰서 이제 보도를 준비를 했고 지금 저희가 의원실 저희가 직접 이제 요구를 하면 잘 안 되니까 의원실 통해서 이제 자료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의 안보사 그러니까 당시 보안사 문건 그리고 육군 본부의 문건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됐고요. 일부는 보안상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직접 필사를 해갖고는 저희가 재현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양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가지고 나오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0장 정도 됩니다. 육군 상황 일지가 한 7장 정도 되고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문건이 3장 이렇게 있습니다. 예. 황예린 기자는 한 장도 없나요? 같이 준비해서 가져나왔어요. 예. 네. 그렇겠죠. 같이 보면서 네. 전부 몇 장인가요? 총 10장입니다. 저희가. 그게 다인가요? 예. 그러면 뭐 그게 필사 이거 복사한 게 육군 본부에서 제공한 거는 7장은 복사가 가능했고요. 예. 그다음에 안보사 그러니까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문건 3장은 이게 복사가 안 된다고 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더 있는데 이제 의미 있는 부분만 저희가 따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몇 년, 그러니까 40년? 네, 딱 40년 전 얘기입니다. 예. 40년 전, 79년 10월 16일. 79년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얘기도 하죠. 12.12가 벌어지기도 했고, 그전엔 물론 12.6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은 열흘 전의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궁정동 왜 그 안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일이 벌어졌던 날, 바로 부마 항쟁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에. 그죠? 정말 옛날 얘기긴 하네. 네. 근데 저한테는 뭐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불과 7개월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많이 묻혀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은 많은 것을 촉발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박 대통령이 사망하게 된 그 촉발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다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YH 사건이 있었죠. 김영삼 당시 그 야당 대표가 또 부산이기도 하잖아요. 어제 출신이어서 부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제명을 당하면서 이제 좀 민심이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이 미쳤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그래서 또 잘못 얘기하면 뭐 꼰대처럼 옛날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당시 딱 그 20대 초반 군대 있을 때. 있을 때. 나중에 부산을 내려갔더니 그 직후에 내려갔더니 군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부마 사태 때 그때도 이제 특전사가 내려가서 공수부대 내려가서 진압하고 그랬죠. 그래서 뭐 굉장히 어수선했던. 그리고 뭔가 좀 그때를 생각하면 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잿빛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뭔가 늘 가라앉아 있었고 맑은 날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잿빛이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로선 청춘이었던 시절인데 늘 세상은 잿빛이었다는 그런 예.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다 결국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폭발을 하게 된.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 강압적인 오공이 시작이 됐고. 네. 아까 오늘 우리 보도한 게 그거잖아요. 저 보도지침. 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지침은 사실은 알려지기로는 80년대 이후에 오공 정권 때인 것으로 많이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네. 뭐 폭로됐던 것도 그 당시의 일이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굉장한 보도지침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보도지침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저는 84년 1월에 MBC에 입사했는데 그때 보도지침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그 편집부에 가면 뉴스 편집부에 가면 우리는 요즘 제작부라고 하죠. 네. 가면 편집부장 옆에 이렇게 그 철이 돼 있어요. 이게 집게 같은 걸로. 예? 뭔지 알아요? 네.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집게. 아, 집게를 한다고? 납니다. 예. 야, 오늘 이거 히트다. 집게는 알지. 예. 집게 알아요. 설마 내가 황혜린 기자가 집게를 모를 거라고. 뭐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 얘기 아닌데. 아무튼 근데 그 집게 철이 돼 있어요. 이거보다 내 기억에 이거 한 반절 정도 되는 그런 종이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철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넘겨보면 거기에 이건 보도해라, 보도하지 마라. 예, 예. 오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게 다 적혀 있어요. 네? 네. 이건 언제부터, 이건 언제까지. 그럼 요즘 기자들이 그런 거 보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네. 견디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모든 기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보는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안이었는지 지금 가물가물해서 확실치 않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게 이미 이제 부마 사실 뭐 그 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예, 뭐 75년 긴급조치 구호인가 그걸로 인해서 예. 언론 출판 자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위법으로 인해서 이제 제한이 예. 됐었고, 예. 79년 이 계엄령 떨어진 다음에 부산 지역에 이제 이 보도지침이 구체적으로 이제 내려왔던 예. 거라고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순전히 기억에 의해서 얘기하고 김태형 기자나 황예린 기자는 이제 기록을 명확하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얘기하면 제가 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아닙니다. 기억은 또 재구성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당시에 취재를 했던 국제신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진 기자였는데 예. 지금은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인데 그 당시엔 거기가 부산시청이었고 거기 2층에 대회의실에서 검열 단장이 이제 예. 각 신문사, 뭐 방송사 다 원고랑 테이프를 들고 가서 검열을 예. 받았다고 그 하는데 몇 년도에 그랬대요? 79년. 네, 79년에? 79년도 10월 아, 그 당시 예. 계엄 있고 나서 예, 그래서 뭐 아까 그랬다고 합니다. 탱크 부분은 잘라내고 뭐 이런 네. 거. 맞습니다. 네. 그게 그 80년도 이후에 그 서울에서 서울시청에서 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입사 직전이긴 했지만 얘기 들어보면 네.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도 서울시청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네, 부산이나 시 서울이나. 공보실에서 보통 한다고 이렇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이름은 역사 속의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모 씨 등등 이름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책임자로 해가지고 네. 보도 검열을 했죠. 그러면 그 기사를 들고 가면 네. 요즘이야 뭐 이게 전부 이걸로 쳐서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때는 다 오프라인에 이렇게 손으로 기사 쓸 때니까 들고 가면 거기 담당자들이 앉아가지고 빨강으로 쫙쫙 긋는 거예요. 네. 네? 그 동그라미 쳐지고 다 날려버리고 네. 사진도 이건 못 써 등등. 그게 이제 보도 통제였죠. 네. 끔찍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면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제신문에서도 볼펜 투척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장, 이거 오늘 못 가게 만드네. 네. 사장급 이제 기자가 가서 검열을 받고 오면 이제 너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오는 예. 거니까 사실상은 그러니까 차라리 뭐 네가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볼펜을 던지면서 아, 예. 예, 그래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근데 저희 보도는 내일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일단은 일단락됐고요. 예. 예. 좀 별로 더- 몇 장 안 가져왔어. 아, 네.
이제 다른 이제 이거는 예전에 이미 공개된 자료들도 좀 그래요? 저희가 참고 네. 삼아서 하느라고 이게 새로 공개된 겁니다. 몇 장 안 가져왔다고 힐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로 또 중요한 거라고 예, 했으니까. 이게 제일 네.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거라서. 또 다른 문건들도 열심히 또 네. 취재해서 네. 기회가 되면 보도해드리도록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소셜 라이브 오늘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장 손 선배께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시니 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흑기사님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라떼 이즈 홀스 이제 엄청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감봉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쭉 보도를 쭉 보고 있는데 이제 12.6이라든가 네. 이제 부마항쟁 관련된 이제 특히 이제 부마항쟁 관련된 문건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부마항쟁은 또 뭐고 12.6은 뭔지 간단하게 좀 사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유신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하에. 네. 그 당시 79년 이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보통 이제 부망쟁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부산하고 부마가 이제 부산 마산의 줄임말이죠. 예.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제 시민, 학생, 뭐 노동자 등등 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그 당시 유신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런 이제 시위를 벌였던 이제 일입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 그 전부터 이제 이 독재 정권이 어떻게 이걸 이어가야 되냐라는 걸 가지고 예. 이제 좀 그 권력층 내부에서 조금 이제 의견이 좀 갈렸었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있었죠. 이 양대 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마 항쟁을 겪으면서 이 사태를, 그러니까 이 당시 표현대로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축이 이제 세게 붙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이 갈리죠. 예. 그게 이제 결국에는 12.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총으로 예. 저격한 그런 이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좀 뭐 서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다시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민주주의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12.12 이제 쿠데타가 발생을 하죠.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18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50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네. 정리하면 부마항쟁이 끝나고 12.6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죠. 서거하고 서울의 봄 이후에 이제 12.12 쿠데타로 네.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 이런 서울에 보면 이제 걸 12.12 느끼는 거죠. 이후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일종의 우리 그 민주화가 이제 완성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이 부마항쟁이라는 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이 뉴스를 다루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부마항쟁 40주년이라고 해서 그렇죠. 조금 의미가 있는 보도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번 40주년이라서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강주원님이 부마항쟁에서 발생한 뭐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됐나 공식으로 인정됐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번 40주년 맞이해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지금 질문 주신 것도 포함해서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40주년, 이제 40년 만에야 이제 국가 기념일로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예. 이제. 그래서 10월 16일 날 저기 창원에서 이제 정부가 주관하는 첫 기념식이 이제 열리게 돼요. 이게 네. 사실 다른 뭐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가장 늦게 이제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이제 그 총리실 산하에 그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최근에 유치진 씨, 고 유치진 씨라고 당시 그 마산 지역에서 이제 노동자였는데 예. 당시 이제 그 변사로 발견이 되셨어요. 예.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망자로 인정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가 나왔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계를 현재 이제 지금 관련자들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사망자는 사실 이게 좀 광주에 비해서 덜 지금 조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좀 하는 중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언론 통제 때문에 영상이랑 네. 사진이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네. 택시 운전사처럼 많이 알려졌지만 네. 부마 항쟁에 관한 영상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황예린 기자가 그 부분을 좀 취재해서 가져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단 남아있는 사진들도 그렇고 영상이라고 할 거면 ABC 뉴스에서 당시를 촬영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외에는 제가 진짜 외신을 다 확인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시를 기록한 어떤 흔적이라는 게 굉장히 적었고 사진도 저희가 취재했던 김탁돈 당시 국제신문 신문 기자가 촬영을 했던 거랑 그리고 부산일보에 있는 정광삼 이제 당시로서는 뭐 이제 취재를 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사진 외에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왜 그럴까를 궁금해하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도 지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보도 검열 요령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쭉 있었습니다. 네. 이게 79년 10월 18일 당시 계엄령이 떨어진 그 당일날 육군에서 작성한 상황 일지인데요. 이 보면 설명. 네. 이거 혹시 잡히나요? 네. 좀 잘 안 보일 텐데 예. 워낙 예전 문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 오늘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처럼 저기 카메라로 네. 보여주세요. 이 부분을 보면 시간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강 같은 경우에는 네,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조강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검열을 하고 그리고 기관원이라는 사람들이 각 언론사별로 네. 상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기사 쓰면 안 돼, 저런 기사 쓰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부산시청 2층에 다들 모여서 네. 원고를 가져가거나 뭐 당시로선 대장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가져가서 실제 거기에 있는 검열 단장 소령급이었죠. 네. 소령급 정훈장교에게 가져가서 이제 내밀면 빨간색 펜으로 이제 그으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을 이렇게 잘라서 네. 예.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옆에 이렇게 파란색 여기는 파란색 펜인데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잘라서 내보내라는 거죠. 이게 계엄령이 내려지고 바로 당일에 부산시청 앞에 있는 군인이 주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검열필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다시 내밀면 그대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이 허락한 뉴스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그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아까 뭐 황예린 기자가 얘기했지만 진짜 이걸 취재하면서 계속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왜냐면 저희는 또 방송이다 보니까 영상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사진, 뭐 동영상, 당시 뭐 기록했던 뉴스 이런 거 찾아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통제가 아주 엄혹하게 지금 진행이 이루어졌었던 거고 겨우 저희가 구한 게 사진 한 4, 50장 정도, 영상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외신 일부가 있고요. 이게 그리고 또 있잖아요. 네. 황예린 기자가 또 아까 뭐 기사에 썼지만 외신 기자들 막 한 거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외신 기자들이 당시에 이제 동경 특파원이었던 로이터 기자도 그렇고 뉴욕타임스 기자도 왔었고 ABC 기자도 왔었고 NHK에서도 왔었는데 당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일지를 보면 이 상황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말했던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네. 그리고 미국 ABC 기자, NH 기자. 미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출발 시간이랑 도착 시간, 심지어 비행기 편명도 되어 있고,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일보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군인을 목격했다라는 어떤 기록까지 되어 있는 거 보면
당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좀 그렇죠. 예, 감시하고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미국 ABC 기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장갑차 등을 예. 촬영하는 것을 제지당했다라는 어떤 기록도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행하고 따라다니면서 통제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던 그만큼 언론 검열이 심했던 상황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유튜브에서 의견 계속 주고 계신데요. 우진유님이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검열을 한 거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혜빈청님이 황예린 기자님 설명 너무 잘하신다고 화이팅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석님이 김태형 황예린 기자님이 어떻게 이런 문서를 입수했는지 취재력에 무섭다라는 이런 반응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선배가 쓰신 그리고 황예린 기자가 쓰신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홍구님이 단 댓글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부망증 진압에도 관여했다. 안 낀 데가 없는 전두환 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부망쟁 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는 이 부분에 중점을 좀 뒀었습니다. 이 네. 전두환 씨가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살짝 예. 지휘를 했죠 그때. 예. 아직 본인 인정 안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서 7개월 전에 있었던 부망쟁 때도 이 전두환 씨가 진압작전에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문건을 통해서. 사실 전두환 씨가 부산에 당시 내려왔었던 거는 그 군수사사라고 당시 계엄사가 들어섰던 군수사령부 그 관련된 그때 문건인데 네.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기는 이제 그때 갔었다고 뭐 해병 7여단 상황일지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굴한 그 문건에는 예. 당시 보안사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이끌고 있었던 보안사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전두환 씨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여기 보면은 그 10월 18일에 부산 지역 대무 진압부대 방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두환 씨는 소장이었어요. 투스타 예. 보안사령관. 그리고 당시 계엄사령관은 박찬긍이라고 중장이었습니다. 3스타. 더 높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상관이었죠. 네. 군에서는 또 이 계급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전두환 씨가 이 박찬긍 사령관에게 지휘 조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자기보다 높은 높은 사람한테 사람한테. 네.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이제 보안사에서 작성한 건데 이렇게 아예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됩니다. 사실 보안사는 그때 당시에 뭐 여기 그 계엄사 밑에서 이제 뭐 수사본부 관련 대공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밑에서 이제 그 당시 보안부대장이 그 포함이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 지휘체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도 여기에 가서 이렇게 지휘 조언을 했던 거죠. 그럼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진압 그 부대, 그러니까 공수부대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뭐 분산시켜서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뭐 조사본부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해라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여학생들 상대로 해서 뭐 색소를 어떻게 해라 살수사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당히 세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예. 아랫사람이고 지휘체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이렇게 지휘 조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좀 약간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만큼 당시 전두환 씨가 부마항쟁에도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 증거로서 이제 이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육군 상황일지에서 발견한 건데 보면은 UH-1H라는 헬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가는데 실제로 날아간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네. UH-1H가 뭐냐면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전일 빌딩에 기총 사격을 했던 그 빌딩 그 헬기예요. 같은 기종이에요. 같은 기종. 그렇죠. 이 같은 기종의 헬기가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투입이 됐었던 거죠. 또 하나 물론 그 헬기가 뭐 거기서 실제로 사격을 했는지 투입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투입이 됐던 건 맞고 그리고 화염방사기도 등장을 합니다. 화염방사기는 물론 뭐 실제로 뭐 화염을 쏜 건 아니지만 예. 이 통에다가 가스통에다가 이제 색소를 넣어서 이제 시민들한테 쏴갖고는 이제 나중에 색출하려고 그렇게 예. 하는 역할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면은 광주 때랑 부마 때랑 이 진압 작전의 형태가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지금 말씀을 선배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늘 주제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온드라인 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터니트레이님이 전두환 대통령의 별명을 언급하면서 안 끼는 데가 없네. 그리고 파리 나도 모르게 그만님이 소장이 중장애가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제 리포트 관련한 질문도 있어요. 김수지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1.6 사건이 그러면 부마항쟁이 원인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그 관련한 리포트도 어제 중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육성을 한번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재판이 구속이 됐죠. 그때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한 진술을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네.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불가고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묵시, 이런 것이 전부 이 작용을 해가지고는 그대로 가까이 이제 목을 돼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뭐냐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시 그 이제 부마 항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또 관련해서 이제 또 입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문건인데, 네. 부마 항쟁이 이제 끝나고 이틀 뒤에 10월 22일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이때 김재규 부장이 이제 당시 왜 부마 항쟁이 발생했는지, 예. 그러니까 당시 표현은 부마 사태라고 합니다. 부마 항쟁이 왜 벌어졌는지 그 요인을 계층별로 분석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뭐랄까 객관적이고 또 있는 그대로 이제 좀 그때 당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좀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지만 사실 이제 묵살당하죠. 예. 그게 이제 바로 그 아까 저희 손 사장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었지만, 그게 바로 이 차이철과 김재규를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갈등, 권력층 내부의 부망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 갈등, 의견차, 이게 이제 이 문건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12.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음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쭉 보니까 뭐 클리앙에서는 잘자요님이란 분이 부마항쟁도 어쩌면 광주처럼 난리 날 뻔한 사건이었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해줬고. 근데 이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이철 때 당시 경호실장이 뭐 네. 그 어디였지? 그 동남아 어디 나라를 얘기하면서 뭐 다 그냥 쓸어버리면 된다, 막 이런 표현, 아마 이런 유사한 표현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과격한 발언도 하고, 그래서 만약 부망쟁이 좀 길어졌으면은 아마 또 대규모 진짜 유혈 사태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네. 이제 여기서도 문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부마 사태 이후에 교훈을 담은 문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내용이 되게 긴데, 결론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어떤 폭동이라고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폭동을 초기에 완전히 진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교훈을 사실상 광주 민주화 운동에 그대로 적용해서 잔인한 교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적용이 있어서 당시에 헬기나 뭐 화염방사기나 이런 똑같은 네. 무기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마는 광주의 뭐 설계도 내지는 일종의 리허설처럼 전두환 씨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그 유튜브에서 방금 선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로 찾아보신 맞아요. 분이 있어요. 네. 차지철 경호실장이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 죽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즉각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 네.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좀 오바를 해서 일단 댓글 중에 최철구님이 각 사건들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가라서 우가라고라님이 부마항쟁 11.6, 12.12 그리고 5.18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fun갑분데 두 분한테 이렇게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꼽아서 JTBC VOD 상품권이랑 또 그 소셜 라이브 큐브를 드리거든요. 오늘 들으신 질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분 두 분 각각 한 분씩 꼽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는 캄보디아 알려주신 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황혜인 기자는 황혜인 기자 화이팅 하면 되겠는데. 저는
뭐 저는 아니. 이게 빨리 골라야 되네. 빨리 골라야 아니, 되겠죠?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여기 고승혁 기자님도 수고 많으시네요. 아, 예. 이런 예. 기, 감사합니다. 댓글도 있습니다. 그거 아까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예, 제가 질문 드린 게 지금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직접 아니 이제 저는 답변하신 이분이 거라. 좋네요. 저기 아, 온다인 예. 원. 온드라인 원님이 오늘 주제 좋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렇게 한 분 하시고요. 황예린 기자님도 저는 황일인 기자 화이팅을 하면 약간 속이 보일 수 있으니까 캄보디아를 알려주셨던 그거 없어 여기. 아 여기 없습니다. 예, 없어서. 그분 저희가 그럼 찾아서 드릴까요? 그러면 이광석 예. 님한테 김태형 황예린 기자님 그런 기밀문서를 어떻게 인수를 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렇게 그럼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광선님과 온드라인 원님에게 이렇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황예린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정혜성 기자님 소셜 라이브 할 때 정혜성 기자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름이 황예린이었거든요. 혹시 본인이세요? 저는 아니에요. 동명이인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언제요? 탐사팀 금요일날 소셜 라이브 할 때 황예린 기자가 달아둔 거 아니냐고 정혜성 기자가 지금 소셜 한지를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소셜 라이브 이제 좀 주제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길게 진행됐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10시 한 50분 정도부터 태풍특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